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호주는 코로나19 대응을 잘해 가장 빨리 종식 선언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꼽혔었는데요. 일부 몰지각한 행동을 한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서울신문은 특파원 발로 호주 내 코로나19 2차 유행 원인 중 하나가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격리자와 성관계를 한 사설 경비원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 채널 9 뉴스 등 언론은 자가격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경비원들이 다시 가족과 지역사회에 전염을 시키면서 2차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는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전무한 날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를 극복했다는 장밋빛 전망과 함께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었죠. 그러나 지난 2주 사이에 멜버른이 위치한 빅토리아주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늘더니 6일은 127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래 1일 최고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2차 유행의 원인과 감염자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설 경비원들의 감염 사례가 증가했고 그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비원들이 격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멜버른 스탠포드 프라자 호텔에서 격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경비원 관련 확진자만 31건이 보고되었죠. 격리자들로부터 감염된 경비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지역사회에 감염을 시키면서 지역사회의 2차 유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끔 차고 송금을 한 돈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태우는 사연을 전해 듣는데요. 이런 상황을 악용한 사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KBS는 보이스피싱범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종수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자영업자 계좌번호를 대포통장으로 삼는 거라고 하는데요. 보이스피싱범들은 우선 인터넷에 계좌번호나 연락처 등이 노출된 자영업자들을 확보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로 피해금을 이체하게 시킵니다. 이후 피해 금액이 이체되면 보이스피싱범은 은행 직원 등을 가장해 잘못 입금됐다고 접근하고 피해금의 재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2년부터 대포통장 개설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신종수법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럼 모르는 돈을 이체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재이체나 현금 인출 후 전달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차고 송금 사실을 전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실수로 보이스피싱범 말대로 했다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다면 해당 계좌 거래가 막히는 건 물론이고 등록일로부터 1년간 신규 통장 개설이 제한되며 대포통장을 넘겨주거나 제공하면 최대 징역 3년을 받을 수 있고 범죄의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의 기술이 나날이 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수천 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손정우는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한국에서보다 훨씬 가혹한 형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여성신문은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기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사유는 한국에서의 추가적인 해당 사이트 회원 추적을 위함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심사 3차 신문기일을 열고 손정우에 대한 송환을 기각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손정우 측에서 주장했던 미국 송환 불허에 대해서는 반박했는데요. 손정우 측은 국내 서버를 두고 일어난 범죄로 미국에서 처벌하는 것은 속인주의, 속지주의에 어긋남, 미국에서 인도 청구한 자금 세탁 혐의는 검찰 측에서 이미 무죄 확정한 것 등의 논리를 펴며 인도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네트워크를 기반하는 범죄의 특성을 살펴야 한다며 국적, 암호화폐 거래소 소재지 등 다크웹에는 어느 곳에서나 들어갈 수 있으므로 전통적 범죄나 대면 범죄와는 달리 네트워크를 이용한 범죄는 범죄인 인도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지대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아동 성착취 범죄가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임에도 범죄인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실효적인 형사처벌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해서다라며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범죄인을 미국으로 보내 더 엄중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곳으로 보내는 게 인도 조약 취지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죄인의 국적을 가진 한국 또한 주도적인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세계적 규모의 아동 이용 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회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자를 신병 확보해야 하는 점, 범죄 수사를 국내에서 엄중히 해
아동 성착취 범죄에 경정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기해야 하는 점 등에서 미국 송환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이슈는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뜨겁고도 민감한 문제인데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 참 해결이 어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시급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최저시급 1만원과 8,410원과의 대결인데요. 지난 1일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8,590원보다 16.4% 인상한 시간당 1만원,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낮춘 시간당 8,410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노사가 최초 제시한 최저임금안 차이는 1,590원인데요. 최이민은 약 10일 동안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치열한 논의를 벌이게 됩니다. 노동계는 2016년 최저임금 제시안부터 꾸준히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해왔습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2008년 최저임금부터 매년 동결을 주장해왔습니다. 노사가 한 채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이죠. 내막을 들어보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로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사정이 악화됐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인건비 부담을 더 늘릴 수 없고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죠.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 등 행정 절차에 약 2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오늘 13일까지 합의를 맞춰야 한다고 하네요. 언젠가부터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SSD의 장착이 일반화되고 있는데요. 조선비즈는 한국이 대만을 제치고 올해 1분기 SSD, 즉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수출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SSD는 여러 개의 낸드 플래시,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된 대용량 저장 매체이죠. 6일 국제무역센터 집계를 보면 한국은 올해 1분기 약 2조 8천억 원의 수출을 올리며 대만을 앞지르고 분기 SSD 수출국가 1위에 올랐습니다. ITC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무역 통계를 기반으로 SSD 수출 내역을 공개하기 시작한 2007년 1분기 이후 13년 만의 첫 성과입니다. 서버, 컴퓨터 등으로 SSD 시장이 커지고 최근에는 게임 콘솔 시장에서도 기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SSD로 교체하는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수요는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SSD 수요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고용량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낸드 플래시 사업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SSD 시장은 약 39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41% 넘게 급증할 전망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SSD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점유율 30.5%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인텔이 2위, 웨스턴 디지털이 3위입니다. 낸드 플래시 후발주자인 SK 하이닉스는 약 4%로 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대신할 자동차 연료로 주로 전기를 떠올리시는데요. 한국에서는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소 자동차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이번 주 초반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만난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차가 처음 수출하는 34톤급 대형 수소 전기 트럭에 SK 배터리가 채택된 것도 확인이 됐죠. 배터리는 물론 5G 등 통신 사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SK가 현대차와 함께 미래차 사업에서 어떤 협업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5일 현대차그룹과 SK그룹에 따르면 정 수석 부회장은 이르면 6일 또는 7일 충남 서산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방문하기로 하고 막판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네요. SK는 LG와 삼성에 이은 국내 3위 배터리 생산업체입니다. 비록 후발주자지만 최 회장이 직접 미래 먹거리로 선언하면서 배터리 3사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집행하고 있죠. 지난해 SK는 내년 초 양산될 현대 기아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용 배터리 발주에서도 LG, 삼성을 제치고 약 5년치 10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SK는 미래차의 한 축인 커넥티드 카를 완성하는 통신에서 남다른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 등 부품 영역에서 협업할 수 없는 삼성, LG그룹과는 다소 다른 위치죠. SK는 미래 모빌리티의 중심축이 완성차가 아닌 통신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어 협력이 어떻게 진행될지 상당히 기대된다고도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이번엔 중국발 패스트 유행 소식이 있네요. JTBC는 중국에서 이른바 흑사병으로 불리는 패스트에 감염된 환자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매체 등 외신에 따르면 내몽고 위생당국은 지난 4일 림프절 패스트 의심 사례로 보고된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내몽고 자치구 바옌나오일시에 거주하는 환자는 목축업에 종사하는 남성으로 현재 내몽고 우라터중기 인민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해당 지역에 방역 3급 경고를 발령했고 올해 말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림프절 패스트는 감염된 포유동물이나 벼룩에 물려서 발생하는 세균성 질병인데요. 보통 1일에서 7일 정도 잠복기를 거친 후 고열,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전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내몽고에선 지난해 11월에도 패스트 환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설치류인 마못을 먹고 발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